전체적인 강의 흐름은 뭐 이렇게 잡아가려고 해요. 요즘 이제 자동차 산업의 격변기라고 하는데 전기차, 수소차 얘기 나오는데 진짜 격변기인가? 그럼 어떻게 변하려고 하냐 이런 거 좀 보고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가 좀 살펴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금속노조가 올해 그 공동요구안으로 가져가는 산업전환협약이나 뭐 기후위기 선언 같은 것들이 어떻게 출발하고 있고 요구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여러분들께서 뭐 궁금한 질문 사항을 좀 해주시면 제가 정책실에 있는 정책 담당자로서 여러분에게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에 한해서 답변 좀 드리고 드리면서 또 저도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으신 분도 계셔서 중복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되뇌어 본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유럽의 연구소 블룸버그 연구소가 유럽이 아니죠. 자동차 연구소가 제출한 승용차의 판매 동향인데요. 2038년이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전기차의 판매가 이제 같아질 거다. 바꿔 얘기하면 역전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20년 상황에서 보면 여기 약간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건 수소차예요. 수소차는 뭐 많이 증가하지 않지만 한 2035년쯤 돼야 좀 눈에 보이는 성장세가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 세계 평균이라서 이렇게 나온 거고, 한국의 평균으로 보면 한국은 전기 인프라라든가 이제 소비 구매 능력 이런 걸 감안할 때 이 그래프보다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생산을 50%로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해서 한국 사회에서의 전기차의 전환은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바꿔 얘기하면 한국 사회의 이제 자동차 산업과 관련되는 부품업체에 대한 어떤 변화도 이 그래프보다 빨리 올 거다. 2025년, 그러니까 앞으로 2년 정도 내에는 변화 예상이 완성될 것이고 25년이 되면 아마 거의 이제 변화가 완료될 것이다라고 예측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빨리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제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는 스페이스 X에 관한 영상입니다.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전 세계를 30분 내에 이동하겠다 이런 거고요. 가장 긴 시간이 여기 방금 지나갔지만 50 몇 분 정도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하이퍼루프 온이라고 돼 있는데 그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기 위쪽에 제가 네모 박스가 이제 미래형 자동차에 해당되는 거고, 저기 엄마 생일인데 왜 잊어먹었냐 30분 내에 와라 이런 내용을 보내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 하이퍼루프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누르면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이동 경로를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는 이제 몸을 싣고 이동하는 경로가 나옵니다.
지금 타고 있는 것이 승객용, 이제 여기 보면 파드라고 돼 있는 거고. The Hyperpod is the launchable vehicle of the Hyperloop One system. 저기 5개 정도의 이제 조그마한 파드들이 이제 하나로 모이죠. 요 맨 뒤에는 이제 화물칸이에요. Secure airlocks are at each end. Inside the Hyperpod, passenger and cargo pods can ride smoothly at airline speeds right to their destination. 이 영상은 자기 부상 자동차예요. 중국의 상해에 있는 교통대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르노에서 이걸 한국 돈으로 약 뭐 300억 정도에 주고 특허를 살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 가장 보편적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나타내는 영상인데요. 뭐 아침에 출근할 때 나 출근해 그러면 이제 차가 문 앞에 와 있고요. 자율주행으로 이제 회사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실제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그 마지막 영상을 실제 만들었는데 운행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근데 이제 자동차 산업이 뭐 좀 허황된 것도 있어 보이지만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방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요까지가 사실은 지금까지 변화예요. 주로 이제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이제 바뀌는 시대. 사실 뭐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처음에 전기차부터 만들었다가 내연기관으로 바뀌었죠. 그 이유가 이제
전기차는 장거리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었는데 다시 전기차로 돌아오는 수소차 전기차로 돌아오는 시기가 이쯤 된 거고요. 뭐 아까 영상의 공통점은 4가지 정도 뽑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두 번째 봤던 내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동 경로를 지정하면 알아서 나에게 맞는 교통수단들이 배치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까지 지금 발전해 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이 자율주행까지 가려면 이제 지능형 교통망 시스템들이 이제 필요해요. 자동차 말고도 도심 내 혹은 고속도로든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외부의 통제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만들어지는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산업이 왜 이렇게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에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느냐? 무슨 원인 때문에 변화가 있냐를 보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당연히 기후위기가 제일 큰 요인입니다. CO2를 소위 이제 CO2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 CO2 배출량의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가 자동차고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는 CO2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지구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랐고 앞으로 2도 이상 더 오르면 지구는 살아남지만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뀔 거다라는 게 기후위기 얘기고 뭐 한동안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논쟁이 있었는데 학자들이 뭐 보통 95대 5 이 정도 비율로 이제 학술이 기울면 이건 거의 사실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기후위기는 사실로 돼 있고 각 국가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이거고 자동차 산업 특히 배기가스를 줄여야 배출가스를 줄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첫 번째 바뀌는 요인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바뀌는 건 생산의 발전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죠. 혹자는 3.5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뭐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이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적인 이유인데 특징적으로 보면 1, 2차 산업은 증기기관이나 전기를 통해서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혁명이었어요. 근데 3차부터는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컴퓨터나 AI가 들어오고 있는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요 3차까지는 사실은 1차가 뭐 옆 동네에 물건을 더 팔고 싶어. 그 2차 산업혁명이 소위 말해서 그 대량으로 팔고 싶어요. 이런 거고 이 3차 산업혁명은 소위 이제 브릭스라고 불리는 신흥시장을 위해서 일어났던 혁명이에요. 결국 이 세 가지 영역은 먼 곳으로 좀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겠다는 그런 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 늘어날 시장이 없어요. 뭐 아프리카 정도만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뭐냐면 적은 사람으로 현재의 물량을 생산해내는 방식으로 사실은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노정 교섭을 통해서 우리 요구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좀 더 살펴보면 독일의 산업 4.0이 2010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각 국가에서 뭐 이제 산업혁명의 기술 4차 산업혁명 선언을 쭉쭉 했는데 다보스 포럼 때 이 얘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주요 이슈가 됐는데 어찌됐건 독일이 이때 발표한 이유가 뭘까? 이걸 쭉 뒤져봤을 때 노동 생산성과 관계가 있어요. OECD의 전국 노동 생산, 전 세계 노동 생산성을 이제 조사하는 그래프를 다 뽑아봤더니 이게 독일이고 이 영국이죠. 이 빨간색 선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빨간색 선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태리 같은데 이태리도 지금 여기 검은색 선이 제로에 가 있죠. 각 국가별로 노동 생산성이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소위 말해서 더 이상 노동 생산성은 그 기업이 불어들인 부가가치 나누기 투입된 노동량으로 나누거든요. 이 노동 생산성이 높아야 소위 장사를 잘 해먹는 건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 이걸 높여보자라고 선언했던 게 사실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의 발전의 핵심이 좀 더 많은 물량을 생산하겠다가 아니라 좀 더 적은 인원으로 많은 물량을 생산하겠다. 이런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 바뀌는 흐름 속에 전기차, 자동차 산업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요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의 그 소위 이제 그 차 가격의 비용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드라이브 트레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엔진하고 미션 쪽이고 요 샤시 이제 바디 차체 이렇게 그 전장 장비 이렇게 전장 나눠지고 있는데
여기 전기차로 딱 가면 배터리가 차지하는 금액이 약 50%까지 돼요. 35%에서 50%. 그런데 이 배터리 가격이 계속 하락해서 $100 이하가 되면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싸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그동안 그 엔진 기술이라든가 자동차의 차체 기술 이런 것 때문에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진출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전기차는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 말고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요. 뭐 애플도 만들겠다고 나왔고, LG에서 이제 그 GM의 2V의 부품을 전부 납품하고 있는데 LG가 마음만 먹으면 자동차를 내일도 만들 수 있어요. 모든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중국의 IT 업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데 있는데 바이두 이런 건 아시겠지만 우리가 네이버 이런 회사예요. 중국 네이버 회사가 자동차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자동차 산업은 내부의 변화, 뭐 산업의 변화도 있지만 다른 산업이 진출해오는 영역이 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기아의 독점적인 구조가 아무리 강해도 현대기아의 독점적인 방식으로 산업이 이끌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뒤에 있는 건 구글 거고 애플 거고 이게 중국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이윤을 벌어들인 방식의 변화가 생겼어요. 기존에 자동차 만들어서 파는 것, 소위 이쪽에 그래프를 줄여 보시면 제조 부분이 사실은 강했어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근데 2020년 접어들면서 이 파란색 부분이 많아지는 게 뭐냐면 뭐 알리바바, 뭐 아마존, 뭐 이런 소위 IT나 인터넷 업종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데가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빨간색은 테슬라를 뜻합니다. 테슬라의 올해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945조 정도 됐죠. 그러다가 이제 떨어져서 약 300조가 빠진 한 600조 가량 되는 시가총액을 테슬라가 가지고 있어요. 테슬라가 작년에 판 자동차 대수가 45만 대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여줬을 때 전 세계 판매량은 현재 9천만 대 정도 되는데 약 0.5%도 안 되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2010년, 이 그래프는 이후 더 가는데 2010년에 모든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을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첫 번째, 테슬라가 수익을 내는 구조의 핵심은 하나는 환경 크레딧, 그러니까 배기가스를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크레딧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하나 있고, 지난번에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소위 자본가가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라 테슬라는 주식의 가치를 높여서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직접 생산하지 않고 기업의 이미지만으로도 그만큼 생산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돈을 버는 방식도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변화도 있어요. 우리나라 특징적인 변화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지속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에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이제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고령화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도 사실 또 변화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고령화 돼가지고 수입이 작아지고 또 저출산으로 노동 인구가 줄고 이런 변화들이 결국 국내 산업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요. 바꿔 얘기하면 그 국내 자동차 산업이 170만 대가 매년 팔린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재개되면 국내 시장도 그걸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100만 대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저희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외부의 요인이 내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변화 요인으로 보이는 거죠. 더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라인을 하루 세우는 것보다는 비대면 소위 제조 기술이나 이런 걸 확대시켜서 최대한 사람과 설비를 분리시켜 놔야 사람이 아프더라도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변화가 이 코로나가 아까 했던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요인에다가 플러스되면서 가속화되는 양상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종합해보면 자동차 산업 변화를 뭐 메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케이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많이 아까 얘기했던 변화를 네모로 표현한 건데 여기 뭐 카 쉐어링도 있고 카 헤일링 이건 뭐 카카오 택시 하시면 되고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건데 왜 여기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구독 서비스 있죠. 자동차를 구독한다 그래서
뭐 매달 얼마씩 내고 차를 이용 리스죠. 리스를 근데 구독 서비스로 이제 확대하는 개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전기차로의 변화,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차의 기능이 단순히 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거기서 통신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런 변화들이 그러면 우리 고용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우리의 변화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전기차 자율주행 영역이 되면 우리는 어떤 고용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A집이라고 했지만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의 울산 뭐 세기 그 승용차 공장 라인의 소위 고용 변화를 보는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동화 됐을 때, 그다음에 울산에 있는 승용차 라인의 기술직이 여기 보면 1회 시나리오 3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독일에서 전기차가 뭐 몇 년도에는 15%고 몇 년도에는 20%고 이렇게 강도를 조절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강도가 시나리오 3번이에요. 왜냐하면 2023년에 현대자동차가 23만 5천 대를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 세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이 돼서 그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내연기관은 90%에서 50%로 축소되고 전기차는 약 40%로 늘어나는데 여기서 줄어드는 인원이 10,000명, 여기서 늘어나는 인원이 약 5,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면 완성차에서 한 5,000명의 일자리는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현대기아를 합쳐놨어요. 현대기아를 합쳐놨더니 전기차에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10,000개, 내연기관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는 약 20,0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완성차 내에서만 인원이 감원되고 있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완성차에서 이제 고용 불안을 덜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2025년까지 자연 감소 인원이 현대차가 13,000명이에요. 기아 자동차도 약 7,8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만 명 정도가 자연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줄어드는 건 10,000개 정도의 일자리지만 그 정년 퇴직자는 2만 명이니까 완성차 입장에서 고용 불안을 좀 덜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줄어든 일자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단순히 외주화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심각한 문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부품사는 어떨까 이건데 일본의 연구 자료예요. 일본에서 가솔린 부품이 약 3만 개면 전기차에는 없는 부분이 11,000개다 이런 거고 그 중에 엔진 부품은 100% 없어질 거다. 그 다음에 구동 전달 부품은 37% 정도 없어질 거다. 전장품은 뭐 70% 정도 사라진다라고 돼 있는 이걸 가지고 한국의 기업체에서 만드는 업체 수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했더니 10,000개의 업체 중에 약 3,000개 업체가 사라진다 이렇게 됩니다. 전기차 투입으로 완성차하고 부품사의 고용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 중에서 완성차는 전체 내에도 이게 그 소위 말해서 내부에서 인원 조정이 생겨서 옮겨가고 이럴 수 있는데 부품사는 이렇게 없어진 기업이 남아있는 기업으로 인력을 옮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 부품사 자체가. 그러니까 더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과 관련되는 것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잠깐 보면 뭐 자율주행의 핵심은 1차 자율주행은 그냥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자율주행은 뭐냐면 소위 자동차에서 크루즈 컨트롤해서 정속으로 달리는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2차 자율주행은 그냥 핸들만 놓고 있어도 지가 속도 가감해가지고 이제 거리 조절하고 정차했다 출발했다 이런 거죠. 지금 이 기능 다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너 자율주행하고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고속도로 추월도 하고 아까 테슬라가 그 기능을 지금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23년에 4단계 자율주행을 이제 내놓을 거예요. 4단계 자율주행은 위임이라는 게 아니고 조건이 맞으면 자율주행하는 거예요. 5단계에서는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냥 타면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버튼만 눌러놓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수단을 가는 거예요. 자율주행 기술이 생각보다 많이 와 있고 4단계, 5단계가 지금 다음 단계인 거예요. 자율주행하면 좋아지는 게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고율이 줄어들고 둘째는 이제 연비가 개선돼서 친환경적이다. 그 다음에 그 교통 혼잡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그 다음에 자율운전을 통해서
차 안에서 그리고 이동 비용을 줄이니까 여가를 향상시키는 장점들이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연구 자료가 없어가지고 미국의 연구 자료를 하나 찾아냈는데 2017년에 리팅크X라는 연구소에서 낸 보고서예요. 이게 전체가 이제 자동차 산업의 가치예요. 이윤이에요. 자동차 산업 이윤. 그 중에 여기 보면 자동차를 만드는 영역이고 여기 자동차 토탈 영역이에요. 자동차를 생산하는 부분의 이 가치가 82% 정도로 축소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동차 전체로 보면 약 73.5%가 줄어들 거라는 건데 바꿔 얘기하면 자동차 산업의 전체 먹거리 양이 73.5로 줄어든다면 나머지 25% 인원으로 얘기하면 직장에서 약 100명 중에 75명은 집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율운전하면. 이 조건이 2021년도에 자율주행 전기차가 승인이 되면 이 참여는 2024년도에는 더 이상 내연기관도 팔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극단적인 보고서를 내놨어요. 실제로 이게 타당하냐 이런 것보다는 이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소위 전기차, 자율주행 전기차가 나오면 여기 그 영어로 다 돼 있긴 합니다만 이게 뭐냐면 소위 주유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유회사, 그 다음에 주유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건 자동차를 만드는 곳, 수리하는 거, 보험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만들어지면 이 오일 서플라이 체인하고 끊겨져요. 그래서 최근 정부가 얘기하는 오일 공급 라인에서의 고용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이 산업의 육성에 따라서 이 오일 산업과 관련되는 산업이 심대한 고용의 분할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의 문제는 단순히 차가 바뀐다가 아니고 완성차나 부품사의 고용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차와 연결된 산업에 대한 고용의 문제도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내연기관을 만들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서 상당히 기계공학적으로 내연기관은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기계공학 공부를 하러 가면 내연기관 공부하러 간 거였어요. 근데 내연기관이 이제 필요 없어지면 대학교 교육에서 내연기관을 연구하는 기계공학자들의 일자리도 없어져요. 실제로 학계에서는 그래서 아직도 내연기관으로 이퓨얼이나 또 뭐 바이오 에너지 이런 것이 유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고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바뀐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산업 전체의 변화다, 심각한 변화다, 고용의 변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대자동차의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이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그러면 소위 완성차 메이커들은 어떤 전략들을 가져갈까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벤츠나 토요타를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대자동차에 그러면 이제 이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한 전략이 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25 전략을 2019년 말에 발표를 했는데 작년 말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발표를 했어요. 일단 2019년도 자료를 잠깐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라고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사업의 영역 플러스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까지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서비스 영역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파드라는 영상에서 무슨 루프에서 이동하는 경로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차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동하는 모든 경로에 대한 서비스도 하겠다. 바꿔 얘기하면 대중교통 이런 것까지 다 서비스 하겠다 이런 전략을 발표한 거고요. 이런 별파의 핵심에 있다가 이제 올해 작년 말에는 여기다가 이제 수소 솔루션이라고 수소 산업에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현대자동차는 소위 모빌리티를 차를 만드는 사업, 그다음에 차를 이용해서 하는 나중에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서비스 산업까지 확대해 갈 거고 이제 수소 산업 미래에 대한 수소 산업까지 이제 현대자동차는 만들어 가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잘 봐야 될 것은 여기 있죠. 뭐냐면 내연기관 고수익화. 바꿔 얘기하면 현대자동차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도 가고 이 H솔루션으로 가려고 할 때는 현재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사업 영역에서 많은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 산업 전환에 대한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자금의 영역이 내연기관 시장이라는 거예요. 한국 GM은 미국에서 캐딜락이라고 하는 대형차를 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것으로 이제 산업 전환, 자동차 산업 전환의 자금을 사용하고 있고 독일은 중국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어요. 중국 시장에 벌어들인 돈으로 이 산업 전환을 준비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내연기관을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요. 사실 바꿔 얘기하면 현대자동차 자본에 대한 약점도 사실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뒤쪽의 자료는 취합되어 있는 자료라 그냥 보시면 되고요. 원가 구조 혁신 이런 얘기하면서 자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생산에서 모든 이동수단의 공급업체로 지금 변신하겠다 이렇게 선언해놨습니다. 기아차에서 차라는 바를 뺐죠. 기아라는 말로. 두 번째는 이 전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부분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내연기관의 생산 원가를 절감해야 돼요. 생산 원가를 절감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CR 문제 생기는 거고요.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 또 하나 방법은 M&A를 통해서 부품사를 합쳐서 납품량을 늘려서 원가를 또 낮추는 방법들이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그런 노력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실 성과 분배를 축소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완성차도 임금이 동결된 상황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경영상의 이유로 성과 분배가 대단히 축소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이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M&A의 특징 중에 하나는 원가 절감 극대화도 있지만 전기차 산업의 재편을 위한 부품사 재구성도 있어요. 현재 이제 현대자동차는 산자부하고 함께 사이 부품사 기관사 자동차 산업 전환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현대자동차 자본이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나 기후위기 여기 극복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산업 재편이 필요한데 이 산업 재편에 필요한 모든 돈을 정부에서 좀 둬라. 정부의 자원을 또 요구하는 내용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자동차만의 전략이 아니고요.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전략이 대부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자동차 산업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사실은 적절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야 될 정부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살펴보면 일단은 정부는 산업 전환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이런 전환의 문제를 대응하려고 뭐 뉴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탄소중립위원회가 이제 곧 출범할 건데 그런 식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본도 소위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으로 가려고 수소 솔루션으로 가려고 핵심 사업을 확대해가는 중이고 또 현대제철을 갖고 있는 정의선이 포스코의 최명우 회장하고 만나서 조인식도 해요. 제철을 갖고 있는데 자본끼리도 협력하고 이렇게 방향을 가져가는데 이 상황에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 변화의 과정이 재벌 중심의 재벌의 지배 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첫째는 현대자동차가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유축돼서 수소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됐어요. 정의선이. 두 번째는 그 산자부의 이런 산업을 육성해가는 자율주행 사업당 단장 그리고 미래차 산업과장에 현대차 그룹 인사들이 임용이 됐어요. 여기 미래차 산업과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존에는 항공자동차과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까 앞서서 제가 쭉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자동차 산업이 커지고 복잡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과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미래차 산업과장이라 미래차 산업과라는 걸 새로 만들었는데 그 과장의 자리를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있던 부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미래 산업에 대한 것도 현대자동차의 기별력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하겠다는 현대 계열사가 현대 오토에버하고 현대 모비스가 있어요. 이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부품사 중에 미래 산업으로 전환될 아까 M&A를 한다고 했는데 그 M&A를 할 사업장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스마트 팩토리를 공급해서 소위 공급망에 대한 네트워크 사업 이런 것들을 확대해 가면서 소위 지배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양상의 특징 재벌 구조를 좀 재벌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노동 배제적으로 가는 양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소위 말해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명신전자가 만드는 부품을 시몬테크에서 중간에 납품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본이 전환기에 소위 산업에 대한 그 유치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일부러 노동조합이 없는 걸 대놓고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기아 부품사도 재미있는 양상이 있는 게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의 세종 EV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세종공업은 배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미래차 아이템을 받았는데 미래차 아이템은 여기서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가 아닌 미조직된 노동자들이 있는 사업장으로 바꿨고요. 인지 컨트롤시도 같고 일진 다이아도 똑같아요. 모비스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 사업장 중심의 이제 모비스였는데 경청산업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무노조 사업장이거나 한국노총 사업장 중에 한국노총 조합은 별로 없고 계약직이 많은 그룹 사업장으로 바꾸고 있어요. 이 그래프는 뭐 스마일 커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기업이 내는 이윤 곡선을 그려보면 그 제조 부문이 가장 이윤이 낮고 연구개발과 소위 판매 쪽에서 이윤이 높다 이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정부가 또는 자본이 얘기할 때 가장 이윤이 적게 나는 여기 생산 부분을 해외로 빼야 된다, 외주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꽤 하는데 사실은 그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자본이 연구개발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AS에서 얼마 남겼어요. AS 판매에서 얼마 남겼는지 밝힌 적이 없어요. 검증된 적이 없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쪽 부분이 자본이 보기에 자기 가져갈 부분이 가장 적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금속노조 사업장들이 조직돼 있거든요. 자본은 결국 이윤이 적게 나는 구조를 바꾸려고 해요. 만약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이렇게 이윤을 많이 내면 나눠 가질 게 많으니까 이윤을 조금 내는 거죠. 한국 GM을 예를 들면 한국 GM은 비싼 가격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요. 한국 GM 본사에서 비싸게 납품을 하는 거예요. 한국 GM에다가. 한국 GM이 기껏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해외로 수출할 때는 아주 낮은 가격에 넘겨요. GM에. 그래서 GM에서 교섭을 할 때 GM이 수출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좁은 거죠. 바꿔 말해서 자본은 근본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기의 이윤이 낮은 쪽은 모노조 사업장이나 혹은 해외로 자꾸 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게 현대자동차에서의 인원 감소를 보이면 정년 퇴직자가 13,000명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13,000명 중에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5,000명 정도 일자리를 빼면 약 5,000명을 빼면 약 8,000명 정도의 신규 충원이 필요한데 신규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해결하는 건 두 가지죠. 외주를 하면 돼요. 외주하거나 모듈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외주화해서 국내 생산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만약 생산 공장을 해외로 아예 빼버리면 이건 양상이 아주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생산 500만 대를 자동차사가 생산하고 있는데 만약 현지 생산이 강화돼서 완성차를 해외에서 만든다고 치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170만 대, 최대 170만 대만 국내에 생산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국내에 있는 공장 규모의 약 60%는 필요 없는 설비가 되는 거예요. 자본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 전환기의 전략을 가져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보시다시피 외주화나 자동화를 해서 이제 껍데기 공장으로 전락하고 있고 외투도 비슷합니다. 부품사 조직화했는데 조직화된 부품사의 물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회사나 또는 다른 회사로 옮겨서 사실 자꾸 밖으로 빼고 있어요. 현재 구조가 이런 거죠. 자동차 산업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종합해 보면 자동차 산업이 변하는데 하나는 기술의 발전과 우리 국내 시장의 저성장 이런 국면 그리고 기후위기 같은 요인 때문에 변화하는데 첫째는 시장 영역에서 신흥 시장이 사실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뭐 이따 하더라도 아프리카 정도 시장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애플 같은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고 자동차 시장이 기존에는 차만 이동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 자동차가 아닌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함하는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제품이 자동차가 아니고 이제는 스마트폰, 걸어다니는 스마트폰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생산 시스템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뀌어가는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사실 자본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본은 이 전환기에 선택할 수 있는 고지는 선택 영역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거나 이 전환에 맞춰서 사업을 바꾸거나 아니 폐업을 하거나 이 세 가지를 고를 수 있고요. 일단 뭐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산업 전환에 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도리어 긍정적 영향을 받는 사업은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업과 고용을 현재를 규모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요. 혹은 고용이 늘어나는 쪽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은 유지하지만 고용을 축소하는 쪽, 유형의 유지의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있고요. 전환의 유형은 산업 전환 시기에 그 특징에 맞게 영향을 받는데 고용 승계를 하거나 혹은 고용 승계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세종 EV로 가면 고용 승계를 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자회사를 통한 아까 얘기했던 자회사를 통한 부를 뺀다든가 경영 승계 과정에 도구로 활용한다든가 주식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전환기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무노조 기업으로 전환한다든가. 마지막으로 산업 전환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도저히 다른 아이템이 없으면 폐업으로 가겠죠. 여기에 대해서 뭐 소위 글로벌 가치 체인 변화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본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노동조합도 사실 몇 가지 패턴화된 대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대응이 사실은 집중적으로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노동조합이 근본적으로 자본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자본이 아까 얘기했던 이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전환을 하려고 하는지 폐업을 밟고 있는 수순인지를 잘 판단하기 힘든 거죠. 노동조합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해야 돼요. 첫째는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느냐, 경영 상태가 뭐냐, 이익을 어떻게 내고 있느냐, 이 변화가 뭐냐를 좀 추세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납품 사슬에 있어서 우리 사슬이 변화가 없느냐, 어느 완성차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어느 부품사로부터 부품을 받고 있는데 이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를 좀 보고 있어야 자본이 아까 얘기했던 전환기 산업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가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기술의 변화 같은 것들인데 기술의 신장비를 투입했을 때 우리 고용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본의 상태가 유지할 거냐, 전환에 임할 거냐, 폐업할 거냐를 판단할 수 있고 혹은 사업장 내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예측할 수, 거기 대응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작업들 사실 잘 하지를 못하고 있었고 그것들이 계속 우리가 벼랑 끝 전술밖에 쓸 수 없는 한계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숙제인 거죠. 금속노조의 사례를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종합해 보면 기후위기와 관련된 금속노조는 유럽연합에다가
뭐 각종 규제 등이 실현 가능성과 고용에 미치는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CO2 감축 추진은 일자리 감소와 재숙련 기간이 필요하다. 바꿔 얘기하면 EU에서 CO2 감축을 위한 정책들을 낼 거면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 감축에 대한 대안도 내놔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독일 정부에다가는 이 공정한 전환을 위한 숙련화, 직업적 역량 개발 등에 대한 교육과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에 대해서는 사업장 평의회와 금속노조가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도를 하자, 이렇게 요구했어요. 두 번째는 뭐 대응 체제로 써 있지만 소위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이에요. 독일에서는 기술 발전과 대해서 노동의 미래라는 부서 기관을 설치하고 사업장의 공동결정제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독일은 이미 작업장 평의회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미래 협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미래 산업이 전환할 때 노동조합과 함께 협의하고 이런 대응들을 만들어가는 협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대정부 전략으로는 사회적 대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독일이 아까 얘기했던 2010년에 발표했던 인더스트리얼 4.0에 대응한 노동 4.0으로서의 결합이나 이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의견 개진도 하고 정책 기반에 대해서 개입하는 전략들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금속노조도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금속노조가 이런 사업들을 이제 주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 보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이 자동차 산업이라고 표현하면 자동차 산업이 분명히 없어지는 일자리가 나와요. 전환기 과정에. 규모는 좀 축소될 수 있지만 유지하는 사업장이 있고 사실 별로 영향이 받지 않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고 해서 뭐 소프트웨어 기술, 디지털 기술, AI 기술을 넣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게 한 9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것과 별도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약 60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교육 시스템을 가져가고 전환 교육들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물론 정부도 사회 안전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간과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이 전환의 시기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어요. 당장 5년 만에 완성될지, 또 산업마다 이 전환의 속도가 다른데 자동차 산업은 비교적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전기차라는 것이 있는데, 뭐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수소 환원에 의한 용광 고로 기술이 개발이 안 됐고, 조선 산업도 이제 LPG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배가 그 LPG는 사고가 나면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아직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마다 이 전환의 속도가 다르거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얘기하는 90만 개 일자리, 60만 개 일자리 이 규모가 추정이 실제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어요. 아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줄여서 동일한 양을 생산하겠다는 것이 전략적으로 있다. 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 이것이 일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일자리를 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정부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기간이 얼마 걸릴지도 모르고 규모가 얼마일지도 모르는 것을 향해서 교육 시스템을 배치한다? 이건 사실은 제가 보기엔 넌센스라고 보여요. 석탄 발전소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기후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면 어떤 산업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어떤 산업이 미래에 좋은 일자리 될까요? 그 고민을 하는데 답이 없죠. 잠깐 동안 가 있어야 될 전환기 사회 안전망이 필요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부 정책을 보면 예산만 봐도 소위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에 18%가 배정돼 있어요. 비용적으로도. 아까 얘기했던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렇게 예산들이 있을 때 이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 사람 투자라고 써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교육 시스템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안전망 속에. 전북도에 가서 이제 하여튼 보면 전환기 교육해서 공장 앞에 있는 교육이 이거예요. 바리스타 교육 시켜드립니다. 제빵사 교육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전환기 교육이 아니잖아요. 미래에 대한 고용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부가 인식하다면 거기에 맞춤하는 교육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안 만들어졌다면 그걸 수혜할 사회 안전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속노조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의를 만들었습니다. 조만간에 얘기가 진행이 될 건데, 첫째는 기후위기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국한되지 않은 기술의 변화도 노동에 문제를 미치기 때문에 기후위기와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고, 다양한 사회 주체자들이 이 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각각 제출되는 법률 안에 보면 정의로운 전환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노동자는 보호돼야 될 대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노동자는 사회적인 참여의 대상이고 이런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린 뉴딜이니 혹은 뭐 디지털 뉴딜이니 사회 안전망 이 설계에 노동자가 참여해서 우리에게 맞도록 설계해야 되는데 그 설계가 산업 전환에 기업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정부로부터 조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속노조의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이 논의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이거고 이 논의가 공공의 이익이 돼야 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주장하고 그 정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4가지 정도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주체적 참여, 공공성 강화 이런 5가지 정도 원칙으로 소위 정부가 얘기하는 공정한 전환이 아닌 금속노조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2021년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간염병 기후위기, 경제위기, 그다음에 자동화, 전동화, 그 다음에 정권자 자본의 노동의 배제적인 일반적인 산업 재편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독일의 사례와 같은 공동결정제도가 필요하고 사실 답보되지 않은 미래 산업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노사결정법도 쟁취하고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해서 근본적으로 산업 아까 얘기했던 독일의 미래 협약과 같은 산업전환 협약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사업을 배치하는 겁니다. 이런 요구가 핵심적으로 이제 올해 가져가는 사업들이고요. 산업전환협약에서 핵심은 요 5타입니다. 3번은. 요 산업전환협약의 핵심은 뭐 고용안정, 교육훈련, 기후위기 대응, 공정거래. 아까 CR 문제 있었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자본이 소위 이제 미래차의 전환에서 필요한 자금 조달 방식의 내연기관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품사가 겪고 있는 CR 문제나 이런 걸 위해서는 공정거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을 넣어야 된다. 이런 거죠. 기후위기에 대한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앙교섭 차원에서 선언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노사가 함께 소위 말해서 약자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등에 대한 대책들을 요구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공동선언을 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변환의 시기에 기후위기가 됐든 질병이 됐든 혹은 디지털 발전이 됐든 우리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단협 중에 최저임금은 같이 10,000원으로 주장하지만 금속사업장 외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그 다음에 하청 노동자, 그 다음에 외주업체 노동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10,000원을 적용하자 이런 요구를 최저임금에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동차 분과를 담당하면서 느끼는 건 이게 산업이 아까 얘기했던 공상과학 소설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올해 임단협에 가져간 요구안에 아까 현대자동차 영상 보셨죠? 거기 UAM이라고 날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를 대하는 PBV라고 하는 다목적 자동차, 다목적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을 올해 고용안정협의회 안건, 뭐 단협요구 안건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UAM을 울산 공장에서 만들자, PBV를 만들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어요.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자동차 산업의 인력이 줄어드니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단지 소설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쳐다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산업 전환에 대한 위기 또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 이런 걸 쭉 설명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고 피부로 와닿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합원 전체가 골고루 한 10% 20%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세종공업이 이해하는 노동자들은 피부로 와닿아요. 거기에 있는 세정 그다음에 세움 이게 다 하청이거든요. 다 배기마으로 만들 상용차가 배기마으로 만드는데 그분들은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충남에 있는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은 이제 화력발전소를 중단한다고 하니까 피부로 와닿아요. 하지만 현대자동차 완성차 노동조합 그리고 사실 눈으로 볼 때 전기차랑 관계없는 부품을 만드는 자동차 업체는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금속사업장에 내 옆에 있는 사업장은 지금 당장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금속노조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이 산업의 큰 변화가 단순 자동차의 변화가 아니고 고용에 큰 변화를 준다라고 인식하시고 함께 연대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교섭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약간 뭐 길었던 것 같은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좀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데 질문이 있으시면 잠깐 뭐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만 아니고 뭐 금속의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